안녕하세요. 파상관제 홍익프로였습니다. 예, 오늘은 도산 판례 100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100개니까 상당히 많은데 한번 필요한 거 위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공익채권자의 회생 절차 신청 적부 여부. 공익채권자라고 하면 회생에서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세,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임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임금이네요. 사안은 뭐냐면 이거 오승 교수님 직접 평소에 계셨습니다. 이 책이 이제 주인공이죠. 사안이 개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종업원 201명이 채무자인 언론사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에서의 대주주들은 임금 채권자는 회생 절차에서 공익 채권자로서 일반 민사집행 절차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어 회생 절차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제1심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주주들은 즉시항고에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마 한국일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결정 요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채무자회생법 34조 제2항 1호 감옥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해야 달리 볼 수 없다. 공익채권자도 얼마든지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원심이 이 사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해설, 문제의 소재. 첫 번째 쟁점은 이제 교수님 평석한 거죠. 신청인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가이다. 채무자회생법 34조 2항 제1호 감옥은 채무자 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회생채권에는 회생채권자와 공익채권자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쟁점은 사건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건 번호 딱 있으니까. 제가 화면 보이시죠? 2014년 4월 29일자 2014마 244 결정. 아마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나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채권자의 회생채권자, 공익채권자도 포함되느냐. 두 번째는 신청인이 개시 신청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 사유 하나로 규정하기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파산에서도 파산 면책 절차가 성실하지 아니할 때 이게 기각하는 거는 도산 절차의 기본 중의 하나입니다. 회생에서도 그렇고 파산에서도 이 기각을 할 수 있죠. 불성실하면. 그래서 결국 대상 결정이 놓은 거가 공익채권자의 개시 신청권. 대법원은 우선 채무자회생법이 일정한 주주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권을 주면서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죠. 주주에게 10분의 1 이상 주주는 개시 신청을 주죠. 나아가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 집행 절차 대신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에서는 결국 공익채권자의 개시 신청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채무자에서의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시 신청을 하였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 대주주들은 이 회사 법인의 정상화가 목적이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교체를 목적으로 한 회생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조에서 좀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이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봤죠. 검토. 이 사안은 채무자회사의 대주주들이 언론사의 대주주들이 채무자회생법이 명문구장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투어지게 되었다. 즉 채무자회생법 34조 2항 제1호 감옥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주식회사의 채권자에게
회생 절차의 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채무자에게는 당연히 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데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도 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10분의 1, 자본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본의 10분의 1. 만약에 뭐 100억이면 1억 이상의 채권자. 그렇죠? 대주주는 여기에 채권자는 공익채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공익채권자는 뭐 조세채권자라든지 임금채권자들. 그 근거는 공익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4번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공익채권자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익채권자로 규정하고 개시신청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조된 주장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죠?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익채권자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이미 임금채권자들은 공익채권자다. 좀 이상하죠. 아직은 개시 안 됐으면 나는 공익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개시되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자, 수시 변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익채권자라고 규정하고서 너는 신청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이제 김성룡 교수님이 얘기한 거죠. 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관철된다. 하나는 공익채권이 회생 절차에서 특별히 처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제1심 결정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는 수시 변제를 받고 법원의 채권 신고에 조사 확정자를 거칠 필요도 없고 회생 계기에 변제할 필요도 없으며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공익채권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좀 그쵸, 논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회생 절차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다른 하나는 공익채권자는 회생 절차가 일반 민사 집행 절차보다 불리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주주들은 원심 결정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각종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죠. 임금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들은 조세 채권 또는 다른 공익 채권자들과 안분하의 변제를 받아야 하고 회생 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이 매각대금에서는 회생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채권 회수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석은 공익채권이 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주주들의 주장은 회생 절차 내에 있는 것과 회생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것을 혼동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련된 여러 권리들은 표일과 같이 처리됩니다. 표일 나중에 보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나 적격금융거래처럼 처음부터 회생 절차 외에 있는 권리도 있고 신탁재산은 아예 회생 절차 외에 있죠. 환치권처럼 회생 절차 내에서 회생 절차 외로 이동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한편 회생 절차 내에 있는 권리 중에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 그 다음에 공익 채권, 그 다음에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개시 후 기타 채권 4가지가 있습니다.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 공익 채권, 개시 후 기타 채권. 따라서 공익 채권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는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결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지적되지 않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 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반복돼서 아쉬운 일이다. 자, 회생 절차에서 각종 권리 처리를 어떻게 되나? 회생 절차 외에서 하는 게 신탁채권, 적격금융거래, 회생 절차 내에서 외로 이동하는 것을 환치권이라고 하고, 환치권은 외로 이동합니다. 회생 절차 내에서는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는 변제는 공익채권이고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는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 무변제, 개시 후 기타 채권.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단지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공익채권도
전체적으로 회생 절차 내에서 규율을 하는 거죠. 다만 변제 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것뿐이죠.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익채권의 변제가 회생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고,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을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공익채권 간의 우선권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회생 절차에서 구속되는 공익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죠. 이 대주주들의 논리는 뭐 순환 논법상 계속 말이 안 되는 걸 주장을 하는 거다. 대주주들이 주장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6년 2005 그 결정은 정리계획의 인부에 대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자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지 않으므로 공익채권자는 당연히 정리계획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만일 해당 사안에서 정리 절차 자체를 다투었다면 결론은 달랐을 것이다. 회생 절차에 구속되는 것과 회생 계획에 구속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공익채권자가 회생 절차에서 일반 민사 집행 절차보다 더 불리하는 주장도 이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임금 채권자들이 민사 집행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고 해서 임금 채권자들에게 일반 민생 집행 절차가 더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공익채권자들이 개별적 추심 절차인 강제 집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집단적인 추심 절차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보전 또는 확대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을 하거나 파산 절차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거나 변제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보존하거나 확대하여 공익채권자가 완전히 변제받을 수 있다면 일반 민사집행 절차보다 회생 절차가 더 유리하겠죠.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란 모든 종류의 채권자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 제너릭 텀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채권자 중에서 어느 특정 부류의 채권자만 의미하거나 어느 특정 부류의 채권자를 배제할 때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공익채권자, 환치권자,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 별채권자, 그렇죠? 그렇게 쓰죠. 파산에서도. 구체적으로 제한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 자체에, 그렇죠? 이미 용어상 제한된 용어를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자라고 하죠. 그죠? 재단채권자,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 파산에서 환치권자, 별채권자, 그렇죠? 용어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회생 절차의 개신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축소 해석, 그 채권자에는 공익채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 환치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축소 해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임금채권자는 공익채권자로서 회생 절차 개신청이 없다는 대주주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판단은 옳았다라고 이제 판사님, 교수님은 찬동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죠. 평석을. 이 결정에서 흥미를 끄는 점이 하나는 신청인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교체를 목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어서 회생 절차 개신청 기각 사유 하나인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주장은 했지만 채무자회생법은 각종 신청이 기각 사유 하나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를 파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본 파산법과 회사갱생법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회사갱생법은 옛날에 회사정리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표준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신청인이 목적이 법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신청이 동기에 주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파산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했어요. 채권자가 파산 신청할 때 채권 추심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아니면 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기각 사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근데 목적과 좀 파산 절차의 목적이 집단적 채권 추심인데 자기 혼자만 싹 변제를 받아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놀래서 변제할 수 있도록 압박을 당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용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청의 목적이 법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면 주로 신청의 동기에 주목합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근로자죠. 채무자에서의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청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부족하다. 대주주의 주장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통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는 종업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면 신청의 주된 목적은 채권 회수라고 봐야 되죠. 설사 채권을 회수를 위해서 신청인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분명했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회생의 목적은 또 채권 회수죠. 파산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채무 변제를 위해 회생 절차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을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민과 민사집행 절차 내에서 기대할 수 없는 도산 절차의 특색이죠. 도산 절차에서는 대주주가 나중에 주권이 소멸되죠. 소각되죠. 감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권리가 박살나죠. 그래서 미지급 임금 채권을 가진 종업원이 대주주 및 경영자의 교체를 주목적으로 회생절을 신청했다고 하여 이를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렇죠? 각주 한번 볼까요? 제1심 결정은 신청인들과 같은 채무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 후 기업가치를 존속시키면서 향후 고용과 임금까지 보장받는 이해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는데 이 가격의 범위를 현재의 채권을 넘어서 미래의 고용과 임금 보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의무이다. 이건 이제 앞에 다른 거고요. 당사자의 주장이나 판례에서 신청권이 없다는 것과 신청 이익이 없다는 개념이 혼동하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이 소송법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쵸. 신청권이 없으면 신청의 이익이 없을 수 있죠. 그쵸. 이제 이 용어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면책 신청,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 파산에서가 이게 선고와 개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용어 바꿔야 돼요. 그쵸?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면책 신청. 면책은 그냥 해도 되고. 그래서 결론은 정리하면 나중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아마 한국일보일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2006대 14년도에 한국일보의 어떤 기자의 부인이 파산 신청한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때 어려워서 회사 좀 어려웠죠 많이. 그때 아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자라도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해석문상 이 회생 절차 채권자는 임금 채권자인지 회생 채권자의 공익 채권자인지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파산 채권자, 별채권자 이렇게 한정되면은 그 용어를 축소되는 문헌을 쓴다는 얘기죠. 채권자는 모든 걸 다 포괄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의 주주를 가진 그렇죠?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임금 등 퇴직금을 받지 못한 총 종업원 201명이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대주주들은 이건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하지 못한 저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는 임금 채권자들은 민사집행 절차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있는데 회생 절차에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실하지 않는 경우는 소명을 못했고 너네가 그 다음에 임금 채권자는 민사집행 절차에서 특별히 뭐 불리한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고 대주주도 얼마든지 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권이 있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오늘 첫 번째 저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네요. 상당히 읽는데 힘들지만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평석하는 것 쭉 읽어보면 미리 뭐 하여튼 이 도산팔레 백선 한번 책 2만 원인가 그런데 잘 박영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지식 축적도 있지만 뭔가 아이디어, 그쵸? 실무를 진행하면서 혹시 뭔가 뭐 도산 전반적으로 파산이든 뭐 회생이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뭔가 논의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쵸? 법률적 어떤 센스 이런 거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좀 계속 뭐 이걸 한다 그래서 뭐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건 아니죠. 아, 이런 판례가 있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다음에 비슷한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채택을 할 수 있고 뭐 뭔가 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